네, 반갑습니다. 오늘 몇 회인지 까먹었네. 어쨌든 여러분들 C그룹은 여기까지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올 거고요. 다음 A와 B그룹은 등교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고민이 좀 많아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A, B그룹도 등교해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아직 시험 범위를 확정을 못 지었어요. 어, 1단원과 2-1 원자의 구조 오늘 하는 내용까지는 시험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될 건데 2-2단원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 등교가 전면 등교일지 격주 등교일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선생님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만약에 격주 등교로 간다고 하면 시험 범위에 수정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어쨌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2-1단원까지 오늘 2-2단원도 수업을 들어갈 건데 2-1 원자의 구조까지는 시험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위원소 얘기를 간단히 하고서 마무리 했었는데 동위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현대원자 모형 중에 보어원자 모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동위원소란 원자의 양성자 수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그랬죠? 네,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따라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성질,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하지만 질량과 같은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세 가지 수소의 동위원소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양성자, 플러스로 표현된 양성자의 개수는 다 하나로 동일하고 전자도 다 한 개로 동일해요. 하지만 중성자가 없고 한 개, 두 개로 다르죠. 이런 거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질량이 얘는 1, 질량수가 얘는 중수소는 질량수가 2, 삼중수소는 3이죠. 수소 중에서 특별하게 원소 중에서 특별하게 수소의 동위원소들만 이렇게 중수소, 삼중수소 이름을 붙여주고 나머지들은 그냥 질량 얼마인 뭐 이렇게 불러요. 탄소도 마찬가지로 동위원소가 있는데요. 얘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 66쪽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공통점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거고요. 차이점은 중성자 수가 다르죠. 네. 다음, 요 얘기를 마저 해야 돼서 동위원소를 다시 꺼낸 건데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자량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보면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원자량이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했죠? 탄소 12. 질량수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으로 잡았어요. 그거에 그 탄소 12에 비해서 얼마나 무겁고 가변열 기준으로 각 원소들의 원자량을 정해놨는데 방금 본 것처럼 동위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동위원소들은 동일한 탄소지만 질량이 다르죠. 그리고 걔네들은 화학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공기 중에 CO2가 있으면 그 CO2의 C에 탄소 중에 질량이 12짜리인 CO2도 있고 질량이 13짜리인 탄소가 포함된 CO2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막 섞여 있고 둘의 활성이 똑같아. 내가 공기 중에서 CO2를 포집을 했어. 그러면 그 CO2의 분자량은 CO2는 탄소 12가 하나 있고 원자량 16인 탄소가 두 개 있죠. 그럼 44인데 원자량이 13인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CO2의 분자량이 45가 되겠죠.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다 섞여 있어. 질량을 잴 때. 그래서 평균 원자량 값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를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탄소는 12짜리가 원자량 12, 질량수 12내가 98.93% 존재하고 원자량 13인 질량수 13이네. 얘가 1.07% 존재해요. 따라서 내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를 다 모아서 질량을 재보면 탄소가 1몰만큼 있다면 질량이 12g이잖아.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를 모아서 그 탄소 1몰의 질량을 재면
12g이 아니라 12.01g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 존재비가 98.93, 1.07%이기 때문에. 평균 구하는 방법은 알죠? 각각의 양으로 곱해주고 전체로 나눠주고. 하나 해볼게요. 자, 예를 해볼게요. 염소는 원자량이 34.97과 97인 염소가 75.76%, 36.97인 염소가 24.24% 있대요. 자, 이걸 조금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해서 얘를 그냥 35라고 잡을게요. 얘를 35. 얘네가 75% 있다고 가정하고 얘는 37. 얘가 25%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세요. 질량 35인 염소가 75%, 질량 37인 염소가 25% 있다. 식 세울 수 있겠죠? 식 세우면 35 곱하기 75, 37 곱하기 25 맞죠? 이건 주어진 거고 우리 간단하게 하면 계산하면 35.5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요게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얘 해볼게요. 수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소와 중수소. 그리고 산소는 한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분자량을 모두 구해보자.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왠지? 얘는 1짜리 내하고 1짜리 내하고 16짜리가 물을 만들면 18인 분자량을 갖고 1인 것 수소 하나, 2인 수소 하나, 16 하면 19를 갖고요. 중수소, 산소 하면 20의 분자량을 갖죠. 네, 이렇게 다양한 분자량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도 역시 동위원수가 있어요. 18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어요. 그럼 더 다양해지겠지. 이 탄소연대 측정법이라고 들어봤어? 우리가 화석이나 오래된 유물 발견하면 탄소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이게 언제 건지 확인하잖아. 그게 이제 땅이 묻혀 있게 되면 거기에 우리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탄소 아까 봤던 질량 12 이내와 13 이내의 비율이 계속 바뀌어. 조금씩 바뀌는데 그게 땅에 묻혀 있으면 교환이 안 되니까 예전 수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더 찾아보세요. 여기 설명이 좀 돼 있는데 탄소 14가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 방사성이라는 건 스스로 뭔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붕괴되는 애예요. 걔가 반감기. 뭐 100개가 있었으면 50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700년이란 얘기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거 하나 해볼게요. A, B, C, D 원자가 있어요. 질량수와 충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질이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 네 개 중에 성질이 다른 하나. 화학적 성질을 얘기하려면 뭘 찾아야 돼? 양성자수를 찾아야죠. A는 양성자수 7개, B 8개, C 8개, D 8개. 그러면 B, C, D는 다 누구야? 양성자 8개, 원자번호 8번이면 산소예요. A만 질소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현대원자 모형에서 보어원자 모형을 들어갈 거예요. 자, 하기 전에 러더퍼드 모형부터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러더퍼드 모형은 행성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러더퍼드 모형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갖는 한계점이 있어요.
러더퍼드 모형이 갖는 한계점 뭐냐면 원자 핵은 플러스죠. 전자 마이너스예요. 돌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정적 인력 서로 당기죠. 얘가 계속 돌 수가 없고 빨려 들어가 딱 붙어버려. 원자는 거의 대부분이 진공이야. 원자를 축구장만 하다고 하면 원자 핵은 구슬만 하거든. 그리고 거기를 좁쌀 만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만들어낸 공간인 거고, 결국 원자 핵에 전자를 붙여버리면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 원자가 유지될 수가 없죠. 원자의 안정성 문제가 그 당시에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발견했던 당시에 발표한 당시에도 제기가 돼. 근데 러더퍼드는 이거 설명을 못했어. 그 다음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그건 역시 러더퍼드는 설명을 못해. 그리고 그 당시에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안에 수소기체만 들어있는, 그리고 진공 상태 수소기체만 들어있고 전기를 연결한 거거든. 거기에 분광기는 우리 무지개 볼 때 쓰는 그런 프리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선으로 나타나. 아까 여기에서 지금 이 안에 빛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빛이지만 뒤에 영상에 다시 볼 거야. 분광기를 통해 보면 이렇게 갈라져서 보이거든. 우리 그냥 태양광 빛은 무지개처럼 연속으로 쭉 나오지. 근데 얘는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필요로 했어요. 먼저 수소원자 스펙트럼부터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스펙트럼부터 정의할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란 써볼게요. 햇빛이나 백열전구의 빛처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밑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아래쪽 여기에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이 잘 나와 있어요. 요 파장 400에서 이쪽 한 700쯤 될 텐데 밑에 써있는 NM은 우리 지난번에 단위할 때 얘기했던 나노미터예요. 파장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이에요. 400에서 700, 여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선 스펙트럼은 기체 방정관이나 아까 봤던 수소 방정관처럼 금속 원소에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색깔의 띠, 이게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야.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우리
돌멩이를 끈에 묶어 돌릴 때 끈을 짧게 잡고 돌리는 거하고 끈을 길게 잡고 돌리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들겠니? 긴 줄에 묶을 때가 더 힘들지. 근데 그 힘들다는 건 내가 돌멩이를 묶어서 돌릴 때 얘가 계속 돌 수 있는 건 안쪽으로 담기는 구심력과, 그러니까 내가 끈을 잡고 있는 힘, 얘가 날아가는 원심력,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내가 긴 줄을 잡아서 돌리는 게 힘들다는 건 돌멩이 역시 큰 힘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야. 짧은 줄을 돌릴 때는 내가 쉽게 돌리는 만큼 얘도 작은 힘으로 돌고 있는 거고. 그럼 전자도 역시 핵에서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 돌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갖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수소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은 뭐냐? 그 안에 있던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적 에너지를 받았다가 그걸 빛에너지 형태로 전환해서 방출하는 거거든? 수소 방전관 안에 들어있는 그 수소만 들어있잖아. 그 안에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적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그럼 누가 에너지를 흡수했다 바꾸냐? 이 전자야. 전자가 빛을 받으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서 여기서 돌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화학에서는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에너지 높으니까 불안정했다가 다시 떨어져요, 밑으로. 그럼 그때는 흡수했던 에너지를, 이건 전기적 에너지라고 할 때 흡수했던 걸 빛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수소 방전관에서 방출하는 빛이 특정한 파장만 방출하거든. 이 빛의 파장은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물리에서 배울 거라서 우리 선생님 간단히만 설명해 주면 우리가 파장을 이렇게 써. 람다라고 하는데 람다. 빛의 에너지는 얘는 잠깐만. 이것부터 설명하자. 람다라고 쓰고 다음 파장은 이렇게 써. 누. 내리고 올리고. 누라고 해요. 누. 누라고 쓰는데 이 파장과 내가 뭐라 그랬니? 이게 파장이고요. 람다가. 누는 진동수예요. 진동수. 이 둘과는 관계가 있어. 빛은 이런 파장을 갖는 애도 있고 이런 파장을 갖는 애도 있어. 파장이라는 건 같은 위상이 반복될 때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파장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겠죠. 이게 파장이야. 그런데 모든 빛은 파장이 달라도 속도는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빛은. 진동수는 뭐냐? 내가 딱 여기 서서 얘가 몇 번 물결치며 가는지를 세는 거야. 진동이 막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때 여기에서 딱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진동이 파동이 몇 번 지나가냐를 세는 게 진동수야. 1초에 몇 번 가는지. 1초에. 그럼 둘의 관계는 뭐냐면 진동수는 얘는 빛의 속도를 C는 광속이에요. 광속을 한 파장으로 나누면 진동수가 나와요. 둘의 관계.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건 둘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 얘는 비례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만들려면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려면 상수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겠죠.
파장에 반비례하죠. 식으로 쓰면 여기 옆에다 쓸게요. 밑에 잘려서 람다분의 HC가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물리에서 배우는 거라서 자세히 안 배울 거니까.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파장대의 빛만 나오고 있어요. 이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얘 볼 거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조금 주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 옆에서 여기 전자가 요만큼 올라갈 거고, 더 많이 주면 요만큼, 더 많이 주면 요만큼, 더 많이 주면 요만큼, 더 많이 주면 요만큼. 그럴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를 주는 크기에 따라서 얘가 조금 올라갔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럼 떨어질 때도 내놓는 빛의 크기 역시 요만한 거 다 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에너지를 다 내놓으면, 모든 스펙트럼을 다 내놓으면 그게 바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런데 수소원자에서는 항상 정해져 있는 파장의 스펙트럼만 방출된다 이거예요. 이게 선 스펙트럼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얘를 보고 끝낼 거예요. 태양빛의 경우 스펙트럼 잠깐만. 태양빛의 경우 스펙트럼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죠. 태양빛과 달리 원자는 낱낱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선에 해당하는 에너지 진동수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경우엔 빨강, 청록, 파랑, 보라 네 가지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머는 빨강, 초록, 보라 세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발머가 이 스펙트럼 선의 진동수를 측정했고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머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빨강, 초록, 보라색 사이의 파장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은 못했지만 공식은 신기하게도 맞았습니다. 보우는 이 공식을 보고 원자 구조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처럼 탁탁탁 불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혹시 전자도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닐까? 보우는 생각합니다. 전자가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탁탁탁 불연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가 원자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동한다. 보우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었을까요? Just like when you put it on a shelf, lower energy, higher shelf, higher energy, and so forth. So Paul devised a way to look at the hydrogen atom and figure out what were the different shelves, what was it in energy. So here we would have N equal to 1, N equal to 2,
n equal to 3, n equal to 4, and so forth. And he showed that it's possible for the atom to give out light when the electron comes from an orbit out here and jumps in here. Then comes out light. These spectra, and well, so there could be transitions to the lowest level from there. 보어는 수소의 전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와 가장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 값을 계산해서 표를 만듭니다.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라는 겁니다. Of quantum theory, the understanding of small particles and atoms and so forth. And why is that really interesting for us human beings today? 에너지 준위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층이 낮아지는 빌딩이 있습니다. 각 층은 전자가 위치하는 궤도입니다. 전자는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전자가 위층, 그러니까 높은 궤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이 납니다. 이 빛에서 선 스펙트럼을 얻죠. 맨 아래층 1층에 오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전자가 원자 핵에 끌려 들어가는 일은 생기지 않죠. 보우가 생각한 원자 모델입니다. 전자는 각각의 층, 즉 궤도 위에서만 돕니다. 네, 보어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내용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